네, 아니 네. 저희가 옆에 이제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하 2층에 보니까 지누스 그 팝업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가봐야 되겠네. 아 형님 좀 관심 좀 좀 가져주세요. 얼쩡얼쩡 돼야 되겠어. 아니 그래 보니까 응. 매트리스를 쫙 이렇게 막 그 메비우스 띠처럼 이어갖고 아 지누스 현대백화점이 샀다. 에? 현대백화점이 샀잖아. 지누스를? 응. 아 그래요? 예. 광고 모델이 그것도 몰라.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하여튼 뭐 거기 뭐 소파처럼도 만들어 놓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맞아.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편안한 잠 원하시는 분들은 네. 지누스 맞아요. 매트리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트리스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꿔야죠? 에이 1년은 좀 그렇지. 좀 과하다. 이게 과잉입니까? 3. 3년에 한 번씩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플러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누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다른 매트리스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아 그게 그 지금 현대백화점에다 이렇게 깔아놓은 멋있게 깔아놨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게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만큼 이렇게 잘 휘어진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때 제가 그 지누스 갑자기 지누스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 그 지누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었냐면은 네. 그 제일 수출하기가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가 가구입니다. 그렇지. 네.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지. 예, 그리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설치하는 데도 그러고. 네. 근데 지누스에 제가 그때 관심을 가졌던 거는 수출 품목에 이게 꽤 많은데 아마존에서 판매가 그렇죠. 잘 아마존 된다고 판매 그래가지고 1위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배송을 하기가 편리하게 이게 말아서 간다 그래가지고 아 매트리스를. 예. 아, 그래서 그 그래요? 압축을 딱 해가지고 예. 막 베개만큼 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송과 수출입이 용이한 품목이라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그 H&M에 물건 실렸다는 얘기 막 한참 하고 다닐 때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근데 왜 갑자기 매트리스가 이렇게 되지라고 했는데 매트리스가 어떻게 수출하지 막 그랬는데 아 그게 그 저기였었어요. 말아서 그렇게. 네, 근데 그걸 현대백화점이 인수를 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뉴스3 플러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렇게 소소한 매트리스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종부세 관련한 뉴스입니다. 종부세 그러니까 요새 부동산 시장의 3대 이슈가 이제 거래 감소, 가격 하락, 그리고 종부세가 이슈인데요. 131만 명에게 고지서가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8% 정도 부동산 그러니까 자기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인원 중에 한 8% 정도가 종부세를 내게 됐고요. 고지세액은 주택 4조 1천억 원, 토지 3조 4천억 원 해서 한 7조 한 5천억 정도가 고지가 됐고요. 전체 집주인의 8%가 종부세를 내요? 예, 예. 적지 않네. 그게 좀 이번에 많아졌어요. 많아진 거죠? 예, 그래가지고 1인당 평균 세액이 33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다고요? 예, 예. 그 조금씩 내는 사람들도 이제 1인당으로는 줄고 전체는 늘고 전체는 그랬겠죠. 늘고요. 왜냐하면 대상이 많아졌으니까. 예, 예. 그래서 한번 그냥 표로 보시면은 네. 이게 쭉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나와요.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세금 기준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인원이 2017년에 한 2% 정도 되던 게 지금 8%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종부세 인원도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이런 상황을 두고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어디서요? 기재부가요? 그 반응을 기대하고 아니 제가 기재부는 원래 세금 많이 걷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랜다. 부서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를 경고를 누구에게 경고를 그럼 안 걷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경고를 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네, 상황이라 그러네. 그 멘트를 되게 갖고 어색하네. 되게 어색합니다. 네. 예, 그리고 1가구 1주택 고지 인원이 23만 명이고요. 고지세액은 2,500억 원, 1인당 평균 한 108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종부세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는 주택이 서울밖에 없었어요. 서울 수도권 외에는 그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자체가 없었는데 그래요? 이번에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한 23만 명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서 비수도권 고지 인원이 많이 늘어난 곳은 비율입니다. 비율 증가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인천에 76%가 늘었어요. 증가율. 그러니까 인천 부동산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 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경기, 부산 요런 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노래 처음 받는 분들은 조금 열받으실 수는 있겠다. 뭐 물론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내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또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막 훅 빠졌잖아요. 아니 그죠? 근데 저게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뭐가 국세청인지 용산 세무서인지 뭐가 또 와 있어. 네. 그때 있잖아. 매우 긴장됩니다. 아 열기 전에. 쪼는 맛이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 몰라.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약간 좀 이 분위기에서 약간 냉탕온탕 느낌이 좀 강해요. 부동산 정책은 워낙 국민들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막 오르면 규제를 막 만들었다가 조금 내린다 그러면 막 뭘 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세제 중에 이렇게까지 가격이 예민한 세제도 별로 없을 그렇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되돌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가 제일 크리티컬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정말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 영끌에서 이자 올랐는데 종부세 맞은 사람. 뭐 그럴 것 같아. 예. 아, 그거 좀 그러네. 네, 부담- 거기는 조금 아플 거예요. 네? 상처난데 많이. 속은 확 드는 이거네. 네, 안 그래도 좀 이자 올라서 야 이거 부담이 좀 가능할까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종부세가 나오면 요거는 몇 월 가격을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한 6월 가격 뭐 이렇게 되나요? 가격 기준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언제 딱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몇 월 시점에 뭐 가격 해갖고 기준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세금 매기지 않을까 그러겠죠. 싶은데. 그게 공식 가격 정해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언젠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일단은 원희룡 장관은 공식 가격 현실화율을 이제 좀 낮추겠다라는 낮추겠다. 건데 네. 이게 이제 수정 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좀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중도금 대출 보증 상한이 이제 9억 원으로 12억 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거 확대 안 하면은 그 중도금 대출 못 받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여기서 뭐가 걸리냐면은 둔촌주공이 지금 걸려요. 둔촌지공이 지금 대규모로 일반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일반 분양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 중도금 대출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걸 확대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제 특정 단지를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 분들은 중도금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 우리라고 하면 이제 자본 시장에 관심이 계신 분 많으신 분들은 자금 시장 때문에 좀 신경 쓰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분양이나 PF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은 어쨌든 특정 단지를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어쨌든 둔촌주공에 84제곱미터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묘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라 네. 이거는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확실히 과열된 시장이 연착륙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확실히 이제 이 3%는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2%를 제외하고는 별로 관심들이 없네. 다 6월 1일인지 다 아는데 3명 다 뭐 어떻게 기자도 모르고 아니요, 경제 6월 전문가도 모르고. 6월 1일이 이런 의견이 많아요. 1월에 공시가 매기고 6월 1일은 소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 때 소유한 사람 1월 1일 기준으로 날 공식 가격 기준으로 대신 하고. 가격은 1월 1일 기준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러네 그런 것 같다. 예, 보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1월 1일은 예. 꽤 그래도 가격이 안 떨어질 때잖아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 직전이지. 네, 그러니까 이분들 야 지금 한참 떨어진 분들은 진짜 조금 열받긴 하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두 번째는 굉장히 네. 좀 즐거워한다. 저요? 아, 이거 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즐거워해 아니, 보니까. 세금내기 즐거울 리가 없지요. 좋아해. 아유, 그러니까 약간 그 5천 손해 보고 빌라 팔았잖아요. 물론 이제 걔는 종부세 상관도 전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아픔이 좀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네. 이해해. 에이, 즐거워해. 괜찮아. 자, 그 두 번째 뉴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5년 배 아팠는데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에 대한 반응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지금 설명드리는 지표들이 지금 기업 관련한 지표들인데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업 지표가 안 좋다라는 뉴스를 그렇게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지금이 경기가 꺾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어디서 바닥을 형성할까에 관심이 있는 거지 당장 지금 지표 하나 안 좋게 나온 것에 별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른바 BSI 지수라는 게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 말이 좋아서 26개월 만에 최저치지 이 전까지 가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정도예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이게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경련이 조사를 하는 건데 100 기준으로 낮으면은 부정적인 거고 높으면은 긍정적인 거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까 85.4가 나왔는데 그러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할 거 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낮은 숫자가 되고 있고요. 그나마라도 좀 유일하게 호조 전망을 보이는 거는 원자력하고 조선기자재 등 정밀기계, 일반기계, 장비 여기가 조금 그래도 살아 있어요. 기계 업종이. 네. 나머지 비금속, 석유화학 등은 되게 안 좋고요. 그 또 안 좋은 분야가 전자통신 분야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이 지표들이 또 다른 지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지표들이 향하고 있는 지점은 대부분 반도체예요. 네. 그 3분기 재고 자산이 작년 말보다 36% 증가를 했다는 리더스 인덱스의 발표가 있어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195개 공시한 기업 대상이에요. 그러면 3분기 말 기준 재고 자산이 165조 4천억 원으로 36.2%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품하고 반제품이 늘었는데 이것도 통계는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예요. 네. 상품, 반제품 다 늘었어요. 그거는 수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IT 전기전자 업종의 재고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반도체만 18조 원, 석유화학이 9조 원, 두 개만 하더라도 27조 원이에요. 네네. 그럼 전체가 44조 원 증가한 거 중에 27조 원이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3분기 실적들 보시면 정말 실적 안 좋은데 두 개가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진 바닥이 될 것이냐, 4분기에 반등할 것이냐, 이게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관심사예요. 반도체 재고는 정말 역대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재고가 많아요. 네. 그렇다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이 재고가 언제쯤 풀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 되게 좋아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다 망했다라고 해서 안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끝날 거냐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굉장히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세 번째 뉴스까지 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이거 좀 개별 회사 얘기긴 한데 네. 그 지금 지배구조 관련한 얘기는 조금 드리려고 해요. 메리츠 금융이 계열사인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의 주식을 인수해서 100% 자회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게 큰 뉴스인데. 아, 이게 꽤 큰 뉴스예요? 뉴스예요. 큰 뉴스예요, 큰 뉴스. 상장사 3개가 달려 있는.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이 상장사인데 메리츠 화재도 상장사고 메리츠 증권도 증권도 상장사인데 두 회사를 인수한다고요. 한 회사로 가는 거예요? 예.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는. 상장 거지. 폐지를 시키는 거예요. 증권하고 화재는 그럼 그 주주들은 어떻게 돼요? 교환해 주는 거예요. 주식을 바꿔줘요. 네. 얼마로? 그러니까 금융지주 회사가 있고 증권 아. 화재가 있으니까 주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한 주당 하나씩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아 가격에 맞춰서 줘요. 맞춰서 주는 비율대로 거죠. 주는 거죠. 예. 비율대로. 근데 이게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네. 어제 나온 뉴스여가지고 약간 조금 더 확인할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김영범 메리츠 지주 부회장은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통해 그룹 전반의 유기적인 재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데 말이.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좀 뒤로 넘기고 네.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주 환원책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당기 순이익의 50% 50% 배당한다는 거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게 주주 환원율의 기준점이 잘한다 못한다가 대충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당기 순이익의 50%를 돌려주겠다라는 거는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일단 해봐야 되는 부분은 최대 주주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가. 아, 이렇게 했을 때 예, 그게 제가 1차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최대 주주가 조정호 회장이죠. 예, 조정호 회장 그 조양호 회장 막내 동생. 조영호 회장의 넷째 아, 동생. 그쪽 집안 거예요? 예, 한진칼. 네, 원래 한진칼 집안입니다. 메리츠 증권이
한진투자증권이었어요. 옛날에. 아 그래요. 예, 예. 메리츠는 뭔가 느낌은 약간 지금 미국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토종이죠. 예. 메리츠 토종이에요. 토종입니다. 토종입니다. 와 나는 이름만 보고 야 얘는 분명히 첫째가 대한항공, 네. 둘째가 한진중공업, 셋째가 한진해운, 네. 넷째가 메리츠. 예. 야 너무하네. 난 딱 뭔가 진짜 여기 있는 뱅크 오브 메리츠라든지 무슨 뭐 그러면 메리츠요? 뭔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 예. 와 근데 이 토종이에요 메리츠가. 이름은 근데 메리츠라고 했어. 그 왜 그랬는지 몰라. 멸치를 좋아하시나? 예? 야 메리츠 생각. 아니 근데 원래 메리츠 화재도 네. 동양 화재야 원래. 예. 전의 이름이. 동양 화재? 예, 동양 화재. 한진이랑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 한진도 뭐 보험회사 이름을 꼭 한진해운 한진화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동양 아 화재. 그래요. 네. 아 한진 그쪽 계열이구나. 예, 예. 근데 조정호 회장의 지분율이 현재 지주 기준으로 75.8%인데 48%로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저희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거든요. 네네. 분명히 대주주한테 유리한 것을 할 것이다. 예. 근데 지분율만 봤을 때는 그렇게 유리하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다른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좀 따져 보고서 제가 그걸 한번 취재를 좀 멤버십이나 해봐요. 이런 데 쪽에 좀 네. 다시 한번 저기 왜냐면 할게요. 워낙에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메르츠 그 금융 그리고 화재 증권이 좀 독특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김용범 부회장이라든지 또 증권의 알렉스 최 네. 부회장이죠 거기도. 네. 그 워낙 실적이 좋아요. 특히 증권이 이번에 뭐 금융시장 뭐 이렇게 뭐 사실 뭐 표현이 아사리판 나는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또 채권을 기가 막히게 팔았더만. 네? 확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팔았어요. 팔아버렸더만.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좀 독특한. 그리고 이 조정호 회장은 또 굉장히 그 경영자들에게 거의 모든 권한을 주고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하죠. 소유만 이렇게 하고.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멘트는 대주주가 지분 승계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주가와 관련해서 대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해 상충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한테 이익을 몰아주기보다는 주가 올리는 거, 기업 경영 잘하는 거에 오히려 포커싱이 돼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좀 더 면밀하게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 어제 지배구조 전문가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긴 나눴어요. 네. 그랬더니 일단은 동시상장 문제가 해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좀 어렵다고 했던 재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이번에 롯데케미칼이 한 1조 원 정도 규모의 주주배송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1조 원 정도 유증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희석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롯데 그룹 차원에서 보기에는 롯데 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케미칼이 지원을 해주는 게 그룹 전체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롯데 케미칼 주주 입장에서는 그룹이 다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가진 주식은 롯데 케미칼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 주식이 희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룹 전체의 이해관계하고 개별 회사주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다 통합돼서 롯데 딱 주식 하나가 있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룹 전체가 잘 되는 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거죠. 그 소액 주주한테. 그럼 나쁠 게 없을 것 같긴 하네. 근데 난 롯데 케미칼만 있는데 롯데그룹 전체를 위해서 그럼 다른 계열사가 지원을 하면 되지 왜 케미칼이 지원을 하냐. 롯데 실성도 뭐 돈 많은데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케미칼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동시상장 이슈에서 생겨나는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소됐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게 어제 잠깐 취재해봤던 얘기고요. 하기야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잖아. 예. 네? 유튜브 지금 상장하면 한 200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 근데 만약에 유튜브 그럴 일은 없지. 유튜브가 부실했어. 근데 구글이 지원해. 그리고 구글 주식이 여기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상관없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상장이 돼 있다? 그럼 골치 아픈 거지.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목소리를 좀 내긴 했었는데 이걸 또 그래서 인정을 저희의 좀 받았다고요. 김프로님이 네. 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뭐 그냥 3% 대상을 대표로 아유 3% 축하드립니다. 3% 대표로 가서 그냥. 근데 네. 상도 권프로가 받았어요. 네? 대리 수상. 권수로가 받았어.
아 이게 지배구조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약속 있어가지고 가서 인사만 하고 나는 상을 못 받고 예, 권 팀장이 상 받은 거 살짝 좀 인증샷이 좀 있죠? 대독 좀 해왔습니다. 대독한 걸 좀 찍어왔습니다. 대독. 네. 제2회 한국기업 가버넌스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 가버넌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학계, 언론, 자본시장, 기업, 그리고 법률, 정치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선정되신 수상자님들의 공적이 빛나고 이로써 우리 기업 거버넌스의 발전과 미래의 큰 등불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점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을 때 기업들의 변화가 더디고 그 속도 차이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프로TV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을 더욱 스마트하게 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아 그리고 저기 뭐 우리 제작진이 프로님 라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네. 상금 전액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것도 했는데 대독으로. 아유 그걸 뭐 3%가 받는 걸 대신 가서 받아온 거니까 뭐 당연히 제 포켓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내로 좋은 곳에 이제 한 2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데가 더 좋을까 그래서 연내로 여러분께 상금 전액 2천만 원을 잘 기부할 수 있도록 결정해서 연내로 공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곳이 혹시 뭐 형수님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의 수준이 너는 네, 하여튼 여러분 덕에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공시해드리겠습니다.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더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좀 응원해 주셔야 저희도 더 좋은 목소리 계속해서 내겠습니다. 그래요.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리는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